지금 코인 얘기 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의 그 조회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거 뭐 한 3개월, 6개월 전 조회수에 반 토막, 3분의 1 토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촬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횡보 중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흐름은 어떤가요? 네,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고점에서 4% 조금 넘게 떨어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최고가 저항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좀 기술적 그런 저항 매물대의 해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6월이 딱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끝났는데 6월에 위험자산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S&P는 뭐 신고가를 경신한 것에서 또 알 수 있듯이 5%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6% 넘게 올랐거든요. 반면 금은 한 0.4% 그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한 2.5% 정도 올랐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 이제 금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금이 좋았는데, 그랬던 금이 조금 주춤하고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이제 돈의 흐름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만 증시와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 S&P와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뭐 20배 가까이는 크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S&P나 나스닥이 훨씬 더 안전자산에 속하고 위험자산 중에서도, 그렇다면 최초에 돈이 처음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안전자산인 금으로 갔다가, 그게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가 점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은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이 안전자산이 상류라고 하면은 이제 댐에서 물이 방류된 거죠. 유동성이 방류되면 최초에는 상류인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류인 위험자산을 흘러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정말 위험자산이고, 그 중간에 이제 S&P나 나스닥 같은 증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류인 거죠. 그 중류로 지금 물의 흐름이 넘어갔다, 유동성의 흐름이 넘어갔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아직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거치면서 조금 더 리스크 온 모드 성향으로 투심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하류인 암호화폐 자산 쪽으로 흐름이 넘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원래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월 초에 되게 안 좋아요. 작년 7월부터 지금 1년 동안 벌어졌던 현상이고, 딱 한 번 흐름이 정말 좋았던 5월에만 월 초에 약세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난 1년 중에 11개월에서 월 초에 가격이 하락하는, 월 초에 이제 지역 최저점이라고 하죠. 로컬 최저점을 찍는 그 월 초에 약세가 있었어요. 그런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흐름이 완전히 넘어온 타이밍은 아니고, 하지만 이미 S&P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스크 온 모드로 전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유동성이 중류까지는 왔다. 이게 하류로 넘어올 때 비트코인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 리스크는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이슈가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7월 초에 조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주말 동안 얘기를 했지만은 관세를 유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관세율 10에서 50% 정도를 통보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관세 유예 없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악재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매도 계속 뒤로 미룬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을 건 빨리 맞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관세가 유예돼 버리면은 또 한 번 불확실성이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관세율이 정해진 게 통보가 돼 버리면은 지난 해방의 날이 관세 불확실성의 정점이었듯이 또 한 번의 정점을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맞아야 될 매를 계속 남겨두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맞아버리고 나면 오히려 후련하잖아. 그것처럼 이 불확실성을 더 뒤로 미루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소하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불확실성의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좋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관세율을 10에서 50%를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호 관세가 막 부과되었던 해방의 날보다는 더 낮아진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관세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율을 계속 낮추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발표되는 관세율이 어떻게 보면은 악재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개선되는, 호전되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것이란 거죠. 이게 이제 더 긍정적인 면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좀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가 하나 있죠.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결국 물러난다. 언제나 물러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가 보여주었듯이 트럼프는 시장이 흔들리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하면은 결국은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는 시장을 망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발표 이후에도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한다면은 어떤 국가와의 이제 협상 결과를 빠르게 낸다든지 해서 분명히 시장을 망치지 않는 방향으로 트럼프는 결국 물러서는 언제나 물러서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관세가 이번에 7월 9일 이전에 무언가 통보가 된다면 분명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악재를 끝으로 관세의 불확실성은 정말로 정점을 이제 지나가면서 사고가 수습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각종 고용 지표가 집중된 월초입니다. 특히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에 시장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어떤 전망이 우세한가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걱정은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다만 고용이 여전히 너무 강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경기와 고용이 너무 나빠지지 않으면서 적당히 천천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는 데다가 하지만 실업률은 그대로 4.2%를 몇 달 동안 유지하고 있죠. 그 얘기는 고용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약해지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 달 고용 보고서에서 그 모습이 더 뚜렷하게 확인될 것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에 13만 5천 건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11만 건 정도로 약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4.2%를 몇 달 동안 유지했는데 이게 4.3%로 조금 약해지고, 그 다음에 월간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에 0.4%에서 0.3%로 약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조금씩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4.3%의 실업률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아주 좋은 고용 지표예요. 다만 기존보다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면서 경기가 조금씩은 약해지는 경기 둔화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베스트인 게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시장이 강하면은 금리를 낮출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고용시장에서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물가는 아직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은 조금씩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전망치가 낮아지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 기대대로 고용이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기 침체 걱정은 없으면서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최상의 환경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부근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중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 극명하게 상황이 나뉘고 있는데 현물 ETF를 보면은 거의 한 달째 순매수예요. 특히 이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블랙록의 경우는 최고의 비트코인 현물 ETF죠. 블랙록의 경우는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계속 순매수인데다가 한 달 내내 평균 하루 매수량이 거의 3,000개 가깝습니다. 2,000에서 3,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에 450개 채굴되잖아요. 생산량이 450개인데 2,000에서 3,000개를 가져간다는 것은 매일 생산량의 5배에서 7배, 8배를 한 평균 6, 7배를 매일매일 가져간다는 거야. 하나의 기관에서만. 근데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게 현물 ETF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또 스트래티지가 5,0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다는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메타플래닛 또 1,000개 매수했다는 발표를 했고, 근데 한국에서도 비트맥스가 40개인가 발표를 했죠. 이렇게 지금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따라하는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이 정말 불길처럼 범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는 어느 정도 이제 포모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해석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물 ETF에서는 하루 비트코인 생산량의 뭐 8배, 10배를 계속 가져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뭐 유튜브 조회수, 그 다음에 X의 조회수나 팔로워 수,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조회수 등을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한 비트코인 소셜 관심도 지표를 보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거의 아예 없다는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뭐 복잡한 지표를 보실 것도 없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관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자신의 관심도나 한번 그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를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서 정말 비트코인 오래전부터 투자하신 분이 아닌 이상 지금 코인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좀 열망이나 열이 이런 것도 좀 많이 수그러들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횡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부터 지금 반년 동안 이렇게 길어지면서 개인들은 거의 다 이탈한 상황이다. 지금 이 영상의 그 조회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거 뭐 한 3개월, 6개월 전 조회수에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지금 개인들의 관심도는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기관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 개미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핵심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기관, 기업,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투자자인가요? 답은 명확하죠. 네, 기관, 기업,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투자자예요. 근데 이 둘이 지금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한쪽은 아예 관심이 없고 한쪽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싸움이 지속됐을 때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이미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세력들의 지금 보여주는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런 기관과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장내 시장이 아니라 장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OTC라고 하죠. 장외 시장에서 이제 블록 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장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장내에서는 선물 시장 등에서 공매도 숏을 칩니다. 그래서 가격을 누르는 거죠. 선물 시장 등에서 공매도 가격 숏을 치면서 개미들을 이탈시키고 가격을 누르면서 당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물 시장이 아닌 장유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관과 기업들이 왜 이런 전략을 취할까요? 개인들은 탈탈 계속 털면서 자기들만 모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사이클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90% 이상이었어요. 기관들의 비트코인 비중은 10% 이하였습니다. 근데 한두 달 전에 집계된 지표로 보면은 기관들의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아마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는 50%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의 사이클 안에 10%도 안 되던 기관의 비중이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들을 그냥 완전히 탈탈 털면서 다 받아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러한 뒷 배경을 알고 있다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비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탐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근데 왜 개인들은 그러지 않을까? 개인들은 눈앞의 가격만 보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눈앞의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면은 개인들은 흥미를 잃고 떠나갑니다. 반면 세력들, 기관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죠. 기관들은 투자의 본질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가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면서 감정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기관들은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의 비전이 아닌 눈앞의 가격만 보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당장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 기관들은 아마 이런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횡보하면서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이제 급등 급락식의 과거 패턴이 아니라 한 번 오르고 오래 횡보하고 한 번 오르고 오래 횡보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는 거. 2조 달러 이상으로 커지면서 몸집이 큰 자산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든 게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관과 기업들이 많이 진입한 거가 되겠습니다. 기관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큰 변동성은 싫어해요. 다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매도를 하는 해지 포지션을 잡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변동성을 좀 줄인 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기관들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내면서 자기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작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금 설명드린 그런 방식의 작전을 사용해서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충분히 매집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의미가 두 번째로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흡수제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과 유동성 사이클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봐도 될 만큼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미국이 너무나 강한 경기와 고용으로 여전히 지금 2025년에 한 번도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타이밍이 뒤로 많이 밀린 점,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완벽한 확장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모드로 들어갔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유동성이 아직 그 금리 인하가 제기가 되지 않으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지금 시장 예측하기로는 연내에 연말에만 9월, 11월, 12월 세 번의 연속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지금 고용 시장이 분명히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세가 이제 유예 기간도 끝나고 어쨌든 통보가 되면은 관세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더욱더 고용과 경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과 경기가 약해지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겠고 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이번에도 또 파월의 후임을 좀 빠르게 조기 선출할 거다.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그동안 매파정이었던 월러 이사가 갑자기 비둘기파로 돌아서면 7월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일까요? 후임 자리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연준 의원들의 태도도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다수의 연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연준 전체의 의사결정도 바뀌게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 7월 4일 이전에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감세안이 통과되면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고 각종 지출이 늘어나면서 뭐 시장에서는 최소 3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유동성의 증가죠. 동시에 달러의 약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97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97에서 8이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버티고 있었던 최저 수준인데 이거를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달러는 아마 팬데믹 시즌 이전에 최저치였던 90 수준까지도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달러는 일시적으로 물론 증가할 수 있지만은 결국 달러 인덱스는 90 수준까지도 지금부터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럼 달러가 그렇게 약해지게 되면 당연히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동성 흡수제의 역할을 하는 이 달러의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한 비트코인에게는 가장 큰 수혜로 작용하게 되겠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